안녕하십니까, 문용화 교수입니다. 오늘 N-HERT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N-HERT가 한국에서 처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9일 식약처 허가가 났고 2023년 1월 5일부터 국내에서 처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1차 HER2 표적치료제 이후에 2차로 N-HERT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는 캐사일라를 2차로 쓰고 나서 3차로 N-HERT를 처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HER2 저발현 유방암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비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N-HERT의 효과, 부작용에 관한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분당자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용화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유방암 신약 N-HERT가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에 효과적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유방암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유방암 타입은요,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겠고요. 제 영상 중에 다른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방암 타입은요, 이제 호르몬 양성, HER2 양성, 3중 음성,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HER2 유전자의 발현을 기준으로 이런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유방암의 약 15%를 차지하는 이제 HER2 양성 유방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R2 양성 유방암이란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요. 미국의 의사이자 암 연구자이신 이제 데니스 슬라몬, 우리는 보통 이제 슬라몬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HER2 양성 유방암은 예후가 안 좋다라는 사실을 1987년도에 사이언스라고 하는 가장 권위 있는 과학 학술지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HER2가 발현이 되면 이렇게 생존율도 나빠지고 재발률도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HER2를 억제하는 표적치료제를 만들면 이러한 유방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HER2 표적치료제 개발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약제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암세포이고 암세포 표면에 HER2라고 하는 이 유전자에서 만들어내는 HER2 단백들이 이렇게 표면에 많이 발현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HER2 단백에 의해서 암세포가 점점 커지고 또 분열하고 다른 데로 전이하고 이런 아주 악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개발된 HER2 표적치료제가 허셉틴, 그리고 나서 타이커브, 캐사일라, 퍼제탄, 너링스와 같은 이런 표적치료제들이 나와서 이런 HER2 양성인 암세포들을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N-HERT라고 하는 약인데 N-HERT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N-HERT는 HER2 양성 유방암 또는 이렇게 HER2가 많이 발현되어 있지 않은 HER2 저발현 유방암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HER2 저발현 유방암에 대한 효과는 다른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ER2 유전자를 타겟으로 삼아서 암세포를 찾아가는 유도체 역할을 하는 게 트라스트 주마비입니다. 유도미사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데룩스테칸이라고 하는 폭탄을 매단 형태가 바로 N-HERT가 되겠습니다. 즉 이거는 이제 HER2 표적 치료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HER2 표적을, HER2가 양성인 암 환자들을 찾아 들어가서 HER2 표적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역할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러한 같이 매달린 항암제에 의해서 이 암세포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N-HERT를 가지고 했었던 임상시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사일라를 투여한 적이 있는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에서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데스티니 브레스트 03 연구에서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연구의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자, 어떤 환자들이 이 연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고 하니, 허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이면서요, 예전에 캐사일라를 투여한 적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허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에서 1차 또는 2차 치료제로 캐사일라가 표준적인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사일라를 투여한 적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N허투를 투약을 해서 봤더니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막대기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이 막대의 길이가 길수록 암세포의 암덩어리가 많이 감소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양 반응률이 그래서 60.9%가 되는데요. 뭐 굉장한 거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암덩어리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다 음수 쪽으로 이렇게 막대기가 그려져 있죠. 암덩어리가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줄어들었고, 일정 수준을 넘는 종양의 감축률을 보였던 환자들이 이제 60% 이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임상시험은요, 아까는 캐사일라를 투여한 적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요번에는 캐사일라를 투여한 적이 없는 허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게 데스티니 브레스트 03 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연구에서 어떤 환자들이 포함이 되는고 하니, 허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이면서 전에 캐사일라를 투여한 적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자, 이 연구에서 12개월 무진행 생존율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 무진행 생존율이란 이러한 신약이 개발이 되었을 때 신약의 유효성,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생존율이 되겠습니다. 캐사일라는 34%, N허투는 75%고요. 자, 위험비가 0.26입니다. 이 말은 캐사일라를 할 때 암이 진행할 위험에 비해서 N허투를 투여하게 되면 26%로 그 위험을 감소시킨다라는 것이고요. 전체 생존율도 마찬가지로 캐사일라를 투약할 때 85.9%였으면 N허투군이 94.1%로 위험비가 0.56이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객관적 종양 반응률을 살펴보면 N허투를 투약할 때 거의 80%의 환자가 종양 반응률을 보였고요. 캐사일라를 투약한 환자는 34%가 종양 반응률을 보여서 2배 이상 종양 반응률이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은 세상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N허투가 굉장히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질성 폐렴이라는 부작용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간질성 폐렴은 세균이 감염되어서 생기는 폐렴이 아니고요. 이 약제가 폐에 손상을 일으켜서 폐에 염증이 생기는 반응을 이제 간질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간질성 폐렴은요, 1등급, 2등급 또는 3, 4등급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데, 심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하얗게 보이는 음영이 이 폐렴이 생기고 있는 부분인데, 1등급은 가벼운 정도, 2등급은 중간 정도, 3, 4등급은 폐가 이렇게 하얗게 변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정도입니다. 1등급은 환자들 중에 한 3% 정도 생겼고요. 2등급의 부작용은 7%, 3, 4등급은 1%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증상이 보이는 환자들, 기침, 가래, 호흡곤란 이런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얘기를 해서 필요한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N허투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오늘은 간략히만 말씀드리고, 또 다른 영상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N허투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확히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동영상 꼭 나중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NCCN 가이드라인이라는 이 암 치료를 위해서 전 세계의 의사들, 뭐 미국 의사들, 한국 의사들, 전 세계의 의사들이 참고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헐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첫 번째 치료를 해야 되는 약제, 두 번째 투약하는 약제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뭐 첫 번째 투약하는 약제들은 여러분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퍼투주맙, 즉 퍼제타, 뭐 트라스투주맙 이러한 약제들을 병합해서 쓰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라인으로 쓰게 되는 약은요, 팜,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N허투를 말하는 이제 일반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 N허투가 TDM1은 캐사일라죠. 이 캐사일라보다 더 우선시 되어서 이렇게 투약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N허투를 더 높이 쳐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요약. N허투가 효과 있는 유방암은요, 허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입니다. 자, 이 허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은 1차 약제, 즉 퍼제타를 포함한 PHD 레지멘 투여한 후에 캐사일라를 투여한 적이 있는 환자한테도 효과가 있고 캐사일라를 투여한 적이 없는 환자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에게 N허투 투약을 이제 미국에서 FDA에서는 승인을 해서 투약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N허투가 이러한 환자들의 이제 사용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아마 사용을 조만간에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호르몬 허투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의 치료제로서 물론 퍼제타도 있고 뭐 캐사일라도 있지만은 첫 번째 말고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쓰는 약제는 사실은 캐사일라가 현재까지는 표준적인 약제였고, 사실은 뭐 그게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N허투라고 하는 약이 개발이 되었고 캐사일라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고 그리고 잘 버티고 계시면 아마 이런 좋은 효과가 있는 신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신약의 효과를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모든 암환우 여러분,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분당자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용화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아마 N허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나온 유방암 신약 N허투가 허투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에 효과가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아스코, 즉 미국 임상암학회 2022년에 학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스코라는 이제 미국 임상암학회는요, 전 세계의 암치료 전문의들 수만 명이 모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학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왜 이 학회의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2022년 미국 임상암학회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발표를 했었던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N허투가 허투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의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임상시험 결과를 이 아스코 2022년에 발표를 하니까요, 이 학회에 참석했었던 이제 수만 명의 이 각 국가에서 온 의사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면서 이렇게 기립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N허투의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좋았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N허투가 아마 미국의 식약처 FDA에서도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방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유방암의 타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유방암의 타입에 대해서는요, 제가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히 이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방암 타입이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 삼중음성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요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 어떤 검사법 세 가지는요,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헐투 유전자입니다. 자,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을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타입은 호르몬 양성 타입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허투 양성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허투 양성 유방암 타입이란 어떤 것인가? 자,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유방암 치료 의사이자 유방암 연구자신데요. 미국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슬라몬 선생님, 닥터 슬라몬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987년도에 허투 양성 유방암은 예후가 좋지 않다라는 걸 처음으로 이렇게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런 과학 연구 분야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연구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허투가 발현이 되는 허투 양성인 유방암은 재발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허투라고 하는 이 발암 유전자를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를 만들면 이런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투 치료제의 어떤 대부와 같은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허투 치료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암세포인데, 자, 허투라고 하는 이런 발암 유전자가 이 세포 표면에 발현이 되면 이런 단백질로 발현이 되겠죠. 허투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허투가 많이 발현이 되어 있으면 암세포가 굉장히 빨리 자라고 전이도 자라고 뭐 굉장히 악독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치료하기 위한 약제들 중에서 제일 처음 개발된 약이 허셉틴이라고 하는 약이고요. 그리고 나서 타이커브, 캐사일라, 퍼제탄, 너링스와 같은 허투 표적 치료제들이 전 세계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이러한 허투 표적 치료제들은 허투 양성인 유방암을 이런 식으로 억제를 해서 이제 이 암 환자들을 치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허투 양성 유방암은 무엇이고 허투 저발현 유방암은 어떻게 다를까요? 좀 전에 허투 양성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허투 저발현 유방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요,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진 구분이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허투 양성 유방암이죠. 세포 표면에 이런 허투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어서 이제 허투 과발현 또는 허투 양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환자들은 이렇게 암세포 표면에 허투가 전혀 발현이 되지 않은 경우, 이런 걸 허투 제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허투가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드문드문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허투 저발현 유방암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허투 제로와 허투 저발현 유방암을 그냥 허투 음성 유방암이다라고 해서 그냥 하나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허투 제로하고 허투 저발현을 구분을 해서 허투 저발현에 맞는 어떤 치료제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계기가 있습니다. N허투가 나오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허투 제로, 허투 저발현, 허투 양성을 어떻게 검사법으로는 구분을 할까요? 허투 제로인 경우는 허투에 대한 면역화학 염색을 통해서 0이 나온 경우를 제로라고 하고요. 이게 1 플러스가 나온 경우 또는 2 플러스가 나왔으면서 더 정밀 검사인 CC 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를 허투 저발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허투가 3 플러스가 나온 경우를 허투 양성, 또는 2 플러스이면서 CC라는 정밀 검사가 양성이 나온 경우를 허투 양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구분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허투가 아예 발현이 안 되는 이제 아예 면역화학 염색 제로인 경우는 허투 제로, 허투가 1 플러스인 경우는 허투 저발현, 허투가 3 플러스인 경우는 허투 양성. 그런데 허투가 2 플러스인 경우는 사실은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정밀 검사인 CC를 통해서 이게 음성이 나오는 경우를 허투 저발현이라고 하고, 이게 양성이 나오는 경우를 허투 양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허투 양성에 대한 표적 치료제들만을 우리가 개발을 해왔는데, 허투 저발현 유방암도 치료를 하는 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약이 뭐냐? N허투라고 하는 약입니다. 자, N허투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N허투는요, 허투 양성인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약인데 허투 저발현에도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두 가지 적응증이 있어요. 허투 양성 유방암, 허투 저발현 유방암입니다. 허투 유전자를 타겟으로 삼아서 암세포를 찾아가는 유도체가 이 트라스트주마압이라고 하는 이런 유도미사일 같은 존재가 되겠고, 여기에 데룩스테칸이라고 하는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성분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도미사일은요, 이런 허투 저발현이나 허투 양성인 유방암세포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런 이 항암제, 폭탄 성분을 꽝 터뜨리면서 암세포를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N허투의 작동 원리가 되겠고요. 자, 이러한 이 항암제의 어떤 카테고리를 유도 항암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도 항암제라는 말은요, 뭐 기존에 존재하는 말은 아닌데, 이거는 이제 표적 치료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표적 치료제는 이 허투라고 하는 이러한 표적을 가서 정밀하게 억제를 하는 약을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 항암제는 잘 보십시오. 허투는 단지 이 유도미사일이 암세포를 찾아 들어가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요. 이 항암제가 터지면서 암세포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적 치료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유도 항암제라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만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스코 미국 임상암학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시험 이름이 데스티니 브레스트 04라고 하는 임상시험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환자가 등록이 되었는고 하니요, 허투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 환자고요. 전이성 유방암에 대해서 전에 1, 2라인의 항암 치료를 받았던 환자이고요. 호르몬 양성이면서 호르몬 치료가 불응성인 환자들, 호르몬이 양성이면 호르몬 치료가 더 이상 듣지 않은 환자들이에요. 자,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N허투를 투약하는 군이 있고요. 의사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항암제를 선택해도 된다라고 하는 군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요, 이 N허투를 개발한 팀이 얼마나 이 약효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으면은, 그래, N허투 나는
어떤 항암제가 와도 그 항암제들을 이길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어떤 약을 선택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허용을 해준 것이고, 그 약제에는요 유방암의 일반적인 치료제인 뭐 젤로다, 할라벤, 젬시타빈, 파클리탁셀, 아브락산 같은 이제 일반 항암제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헐투 표적 치료제는 사실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헐투 표적 치료제를 이미 사용한 환자들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다시 정정합니다. 헐투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은요 헐투 표적 치료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헐투 표적 치료제가 오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세포독성 항암제들이 의사의 선택권에 속하게 됩니다. 자, 결과를 말씀드리면 무진행 생존기관과 전체 생존기관이라고 하는 어떤 신약, 항암제 신약이 개발되었을 때 그 신약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이런 인자가 있는데, 이게 무진행 생존기간, 전체 생존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항암제 효과를 평가하는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무진행 생존기간이 의사가 선택한 약제는 5.1개월, N허2는 9.9개월로서 위험비가 0.5라는 얘기는요, 의사가 선택한 약제에 이제 진행할 위험이 100%다라고 하면 N허2는 그걸 50%로 줄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생존기간도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의사가 선택한 약제는 16.8개월인데 N허2는 23.4개월로 위험비를 이 약제를 투약했을 때 사망할 위험이 만약에 전체적으로는 100%다라고 하면, 의사가 선택한 약제는 100%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N허2는 그거를 0.64%로 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입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종양 반응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면서 허투 저발현인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N허2를 투약을 했을 때 종양 반응률이 52.6%, 즉 100명 중에서 52명 이상이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의사가 선택한 약제는 16%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방암을 포함해서 모든 항암제 중에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N허2를 쓸 때 주의할 부작용, 간질성 폐렴이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간질성 폐렴은요, 세균이 감염돼서 생기는 어떤 폐렴,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약제 때문에 이 폐가 손상을 받아서 폐에 염증이 생기는 폐렴을 간질성 폐렴이라고 하는데요. 등급을 나누게 되면 1등급인 경우는 이렇게 가벼운 정도로 생기는 것을 말하고요. 이렇게 약간 하얀색 음영이 생긴 부분이 이제 폐렴입니다. 2등급은 중간 정도인데 이런 하얀색 이 음영이 조금 더 넓어졌죠. 3, 4등급 정도면은 폐가 이렇게 굉장히 하얗게 다 전체적으로 변한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1등급은 이 N허2의 부작용이 이제 3% 정도 생기고요. 2등급 간질성 폐렴은 7% 내외, 3, 4등급 심한 정도는 1% 내외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질성 폐렴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추후에 제가 이 N허2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동영상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간질성 폐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N허2를 투약을 하다가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즉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같은 게 생기면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반드시 얘기를 하시고 어떤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요약. N허2가 효과 있는 유방암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투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이 효과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조건이 전이성 유방암에 대해서 전에 1라인의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 호르몬 양성인 경우는 호르몬 치료 불응성인 환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즉 간략히 말하면 전이성 유방암인데 허투 저발현인 전이성 유방암이 N허2가 효과가 있다라는 게 아주 큰 임상시험에서 입증이 되었고, 미국의 FDA에서는 이미 승인이 나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이 메시지를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허투 저발현 유방암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분은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허투 저발현 유방암은 아주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구분이 되겠고요. 이러한 허투 저발현 유방암에 대해서 또 이제 효과가 좋은 새로운 신약을 개발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유방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계시면은 계속해서 좋은 효과 좋은 신약이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신약의 효과를 보게 될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방암 신약 엔허투의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용화 교수입니다. 우선 엔허투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허투는요, 유방암에서 허투 저발현 유방암, 허투 양성 유방암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투 저발현과 양성 유방암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투 유전자를 타겟으로 삼아서 암세포를 찾아가는 유도체가 트라스트주마비고요. 이게 이제 유도미사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 성분인 데룩스테칸을 매달았습니다. 이게 핵폭탄과 같은 역할을 하죠. 이게 바로 이제 엔허투가 되겠습니다. 즉 유도미사일의 폭탄을 매단 형태의 유도항암제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 이게 허투 저발현 유방암, 허투 양성 유방암에 사용 승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부작용에 대한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이걸 꼭 알리고 싶습니다.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엔허투의 안전성 요약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요, 데스티니 브레스트 03이라고 하는 연구에서 엔허투와 캐사일라를 비교했었던 임상시험이었었고, 이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부작용을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거를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은 엔허투의 경우는 53% 정도, 캐사일라는 49%, 약 한 50% 내외로 엔허투나 캐사일라 비슷합니다. 등급이 3등급 이상일지라도 중요한 내용은요, 그 등급이 높아서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하냐 라는 것이 결국은 약제 투약을 중단하게 되었느냐 아니면 투약을 계속해도 되느냐 라는 내용인데요. 약제 중단을 유발할 정도의 부작용이 생겼던 경우는 엔허투의 경우에 14.8%, 캐사일라는 7.3%로 엔허투의 경우에 한 2배 정도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엔허투가 이 약제 부작용 때문에 투약을 중단할 정도로 이제 부작용이 더 높았던 걸까요? 요거를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posure Adjusted Incidence Rate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약제 노출 정도를 보정한 부작용 발생률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엔허투는 효과가 더 좋은 걸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될 것이고, 캐사일라는 엔허투보다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짧은 기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긴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 발생률도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 기간을 양군을 동일하게 보정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분석을 한 방법이 약제 노출 정도 보정 부작용 발생률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거를 보겠습니다. 약제 노출의 환자 연수는요, 엔허투는 327 환자 연수고요, 캐사일라는 186 환자 노출 연수입니다. 이 중에서 3등급 이상의 이 부작용 발생률은요, 약제 노출 정도를 보정했습니다. 0.4이고 캐사일라는 0.7로 오히려 엔허투가 약간 낮은 것처럼 보이고요. 약제 중단을 유발한 부작용은요, 엔허투는 0.12고 캐사일라는 0.1입니다. 그 거의 비슷하죠. 근데 아까는 엔허투군이 약제 중단을 유발할 정도의 이 부작용이 더 높았다라는 결과로 나왔지만, 약제 노출 정도, 약제를 투약한 기간을 보정해서 다시 분석을 해봤더니 두 약제의 차이가 크게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제 어떠한 부작용이 생겼는지를 상세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20% 이상 발생한 부작용 리스트입니다. 이 중에서도 양군의 뚜렷하게 차이가 났던 부작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엔허투의 경우는요, 오심 증상, 오심구토 같은 증상인데요, 모든 등급을 다 포함했을 때는 73% 정도, 3등급 이상의 경우는 6.6% 정도입니다. 근데 캐사일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심 증상이 잘 안 생기죠. 두 번째는 이제 혈소판 감소증인데요. 이 혈소판 감소증은 오히려 캐사일라군의 52.5%로 또 3등급 이상도 24%나 나타납니다. 엔허투는 별로 생기지 않고요. 그래서 엔허투는 오심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즉 이 소화기 계통의 증상, 캐사일라는 혈소판 감소증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엔허투를 사용을 하실 때 조금 오심 증상이 올라온다 싶으면 이게 약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선생님께 오심을 억제하는 오심 치료제를 좀 처방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작용은요, 제가 여기 이렇게 이제 주의할 사항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호흡기 증상, 즉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같은 게 생기면 이제 여러분의 의사 선생님께 반드시 알려야 된다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호흡기 부작용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환자분들 이제 CT를 찍어보면 이렇게 하얗게 폐가 변해 있는데요. 이게 간질성 폐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하면 이렇게 폐 전체가 하얗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간질성 폐렴은 세균이 폐에 침투해서
생기는 감염, 폐렴이 아니고요. 이 약재가 폐에 손상을 일으켜서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제 간질성 폐렴이 되겠는데요. 이 N2를 사용할 때 간질성 폐렴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약재 관련 간질성 폐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모든 등급을 포함할 때 N2의 경우는 약 한 10% 내외 정도 생긴다. 캐사일라는 한 1.9% 생긴다라는 것이고 3등급이 좀 심한 등급인데요. N2는 0.8%, 캐사일라는 뭐 생기지 않았고요. 이 간질성 폐렴이 처음 생길 때까지의 기간은 N2는 181일, 즉 6개월 정도 지나면 생긴다라는 것이고 캐사일라는 289일 정도 걸려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료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N2 경우는요, 치명적인 경우는 없었고 뭐 캐사일라는 한 명이 뭐 치명적인 경우가 있긴 있었나 봅니다. 근데 회복이 잘 되지 않았던 경우, 그러니까 폐렴의 어떤 소견이 CT상에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경우가 N2의 경우는 28.6%이고 캐사일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질성 폐렴이 생기면 물론 뭐 치명적인 경우는 없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 CT상에서 어떤 변화가 계속해서 남아있을 가능성도 일부는 있다, 이런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간질성 폐렴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간질성 폐렴은요 1, 2, 3, 4등급 이렇게 심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요, 1등급은 이렇게 하얀색 이 음영이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 가벼운 정도가 되겠고요, 2등급은 하얀색 음영이 이렇게 조금 더 증가되기 시작하는 중간 정도가 되겠고, 3, 4등급은 이런 하얀색 음영이 폐 전체에 퍼지는 굉장히 심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보통 N2를 사용할 때 3% 정도 발생한다. 2등급은 7% 발생한다. 3, 4등급 정도로 굉장히 심한 상태는요, 1% 정도의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1등급이 발생한 경우는요,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요. 2등급 간질성 폐렴이 발생하면 N2를 중단해야 되고 스테로이드를 투약을 해야 됩니다. 즉 이제 치료약이 스테로이드라는 뜻입니다. 3, 4등급으로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면 물론 N2는 이제 중단해야 되겠고요, 스테로이드도 투여를 해야 되고 호흡곤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 N2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부작용은 간질성 폐렴입니다. 총 빈도는요 10% 내외가 되겠고요. 중증, 즉 3등급 이상을 중증으로 본다면 1% 내외의 환자가 중증으로 가게 된다. 치료는 스테로이드를 투약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N2의 부작용, 특히 간질성 폐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N2가 이런 간질성 폐렴을 유발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약을 쓰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N2가 비록 간질성 폐렴을 유발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잘 모니터링 하면서 주의해서 사용하고 또 치료도 각 등급에 맞게 잘 한다라고 하면 N2를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호흡기 증상,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같은 게 생긴다고 하면 N2를 쓰시던 환자분들은 모두 다 의사 선생님께 반드시 사실을 알리셔야 되고 그에 맞는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신약의 효과도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여러분 그 신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만큼 무서운 게 아니고요, 아는 만큼 그에 따라 더 잘 대처를 할 수가 있겠고 신약을 문제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암 환우 여러분 모두 화이팅!